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님, 지난 시간에 뭐 AT&T나 뭐 보잉 같은 그런 미국의 굴지의 기업 말고 또 미국 내에서 중국을 대변했었던 어떤 뭐 사람? 집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말씀해 주시죠. 그래, 고맙다. 요즘 내가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감퇴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클린턴 행정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부시 대통령 행정부와 달리 클린턴 행정부가 초창기 구성됐었을 때 누가 입각했느냐가 그 행정부의 철학, 가치관, 방향성, 비전 이런 거를 설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어떤 그 대통령이 당선되면요, 그 당선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느 쪽에서 블러드를 가지고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하나 여담인데 여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말을 해주면. 아, 괜찮습니다. 원래 뭐 여의도 맨션이 여담의 채널이에요. 그럼 뭐 우리가 뭐 저 공중파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설 방송인데 우리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시사점은 정말 큰 시사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이걸 관찰해 보니까 자수성가한 대통령들 있지. 자수성가한 대통령들. 대표적으로 막 밑에서부터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집안이 가난했고요, 뭐 불우했고요, 아니면 뭐 흔히 말해서 좋은 학교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든 뭐 공부를 제가 고학으로 해서 뭐 고시를 패스했거나 아니면 무슨 입지전적으로 회사를 차려서 내가 큰 사업에 성공했거나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여러 경로가 있을 거 아니야.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시를 패스했다거나. 우리나라는 고시고 외국에서는 뭐 기업 일군 거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겠지.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수성가한 대통령은 흔히 진보 진영의 대표로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가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자수성가한 진보 진영의 대통령은 사실 생각보다 소외계층에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 아, 그래요? 한번 머릿속으로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제가 뭐 이건 함부로 또 얘기했다가는 또 괜히 저 사람 뭐 우다 좌다 뭐 오랜 별소리를 다 들을 거라서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오히려 우호적이지가 않은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그 험한 경로를 다 뚫고 왔잖아. 그렇죠. 아니 자기는 했는데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 아는 거야. 노력이 부족하다. 뭔가 나태하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야. 너도 나처럼 핍박받았구나. 동정도 있고 공감도 있지만 그렇지만 연민까지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적어. 그런데 진짜 부잣집 사람이었는데 뭔가 본인이 이거는 부조리하는 것 같다. 내가 태어난 건 부잣집 사람이지만 나는 그렇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해서 그 기득권 다 던지고 뭐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가 돼서 쭉 달려갔던 사람은 끝까지 연민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는 나쁘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거니까 얘기하면 체게바라예요. 체게바라. 그렇죠. 예. 가장 부유층에 살았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예. 그리고 직업도 의사였고 그런데 그 기득권 오브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이역만리 다른 나라 가서 그렇죠. 혁명하고 쿠데타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 친구와 쿠바 정권을 잡았는데 친구가 그래서 대통령 됐는데 야 체게바라 너도 나랑 같이 해야지. 아니야 난 영원한 야전 사령관이 될게 하면서 끝까지 소외계층과 야전 생활을 했다고. 그게 아주 묘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솔직히 그게 있어. 이게 아무리 험난하지만 하려면 할 수 있거든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 시선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게을러 보이고 뭔가 좀 나태해 보이고 이런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수성가한 사람이 우든 좌든 대통령이 됐었을 때 생각보다 복지라든가 사회적 징검다리를 어떻게 보면 좀 공고하게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경로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았던 적도 많아. 뭐 로스쿨 갑자기 생기고 뭐 그것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런지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 맞습니다. 이게 자, 핵심이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그래서 항상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 기업의 CEO가 아니면 CEO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재무 쪽 라인에서 그 헤게모니를 잡았는지 기술 파트에서 헤게모니를 잡았는지 마케팅 쪽에서 헤게모니를 잡았는지가 그 기업을 경영하는 관이 달라져.
재무 쪽에서 경영을 잡잖아.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손에 쥐잖아. 회사가 잘 안 망해. 왜냐하면 주판을 항상 치기다 보니까 재무적으로만 살펴보니까 무리한 투자 안 하고 위험천만한 거 잘 안 하게 되거든. 대신 한 방에 팡 회사가 커질 가능성도 조금 약해지지. 예. 그런데 기술 파트나 마케팅 파트는 오히려 어설픈 데 돈 막 쓰다가 장고는 고갈될 수는 있는데 뭔가 공격적인 드라이브는 꽤 또 하는 이런 독특한 또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게 달라져요. 자, 이쯤 되면 어느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행정부가 뭘로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 네. 자, 그러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윈스턴 로드라는 사람을 난 1순위로 꼽아요. 윈스턴 로드 누구죠? 이 사람이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 프레임을 많이 던져줬냐면 사실 그 당시는 빌 클린턴도 자기 스스로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 그렇죠. 걸프전에서. 예. 그래서 당연히 다시 한번 당선될 줄 알았는데 그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거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것도 뭐 저 전쟁 영웅도 이기기 쉽지 않고 야 그러면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로 나갈 거야? 민주당 간판은 누가 나갈 거야 했는데 지금 나가면 떨어지는 거고 미국은 이상하게 대통령이 한 번 더 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또 한 번 더 할 게 뻔해 보이고 전쟁도 이겼는데 나 안 나갈래. 다 그렇게 해서 아주 유력 정치인들이 안 나갔어. 그래서 40대 초반에 저 한번 도전해 볼게요. 아칸소 주지사죠. 아칸소는 주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나간다는 사람도 없고 제 젊은 혈기 있는 친구 한번 해보겠다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가에 빌 클린턴은 그렇게 공고한 네트워크도 없고 세계 경영을 할 만큼의 식견도 많지 않았어. 그런 상황에서 윈스턴 로드 같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야. 국무부에 이런 사람을 앉힌 이유가 그 사람이 뭐였냐면 주중 미국 대사였어. 주중 대사였구나. 1980년대 후반에. 근데 80년대 후반에 주중 미국 대사였다는 건 89년도에 뭘 직접 본 거야? 천안문 사건. 6월 4일 날. 천안문 사건을 현장에서 본 사람이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또 민주당 성향이니까 깜짝 놀랐지. 탱크가 그렇죠. 간 거야 그냥. 예. 미국 입장에선 대학생들이 반전 시위한다고 탱크를 막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좀 주판을 복잡하다. 곤봉으로 때리는 건 몰라도 이거는 쉽지가 않고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런데 천안문 사건을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니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강제 진압했죠. 그렇지. 그래서 클린턴한테 그걸 아주 생생하게 내가 주중대사로 가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면서 하나하나 다 그걸 설명해 준 게 윈스턴 로드야. 이 사람이 그래서 빌 클린턴에게 이거 중국이 안 되겠네요. 이 중국 물건 그냥 싸다고 살 게 아니네. 이게 완전 인권 유린으로 만들어진 거네. 이 인식을 아주 공고히 심어줬어. 그 다음에 원래 인권에 대해서 그 관심이 많았던 크리스토퍼 워런 이 사람이 미 국무장관이었고 그러니까 아삼육이 된 거지. 거기다가 또 중국에 대해서 여러 칼럼들을 봤었을 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울브라이트. 울브라이트. 유명하잖아. 예. 마카레나인가? 그거 춤추면서 마카레나. 유엔 그 미국 대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졌잖아. 이 사람이 이처럼 격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뭐라지? 허례허식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위계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권위주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행정부 옆에 딱 들어가니까 중국은 거의 빌 클린턴한테 제가 몰랐어요. 이거 악의 축이네요.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해했지? 네. 그래서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이 앞으로 나는 중국의 MFN 지위를 자동 갱신하는 거 나 안 합니다. 나 종료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지. 이걸 어떻게 수습하면 좋을지. 저 행정부 옆에는 전부 다 뭐라고 해야 돼? 공고하게 전부 인권을 중시하고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이 높은 사람들로 똘똘 뭉쳐 있었고
이때 오늘 이제 주제지. 그럼 도대체 이 허들을 미국 기업인들이 뭘 로비해서 막아준 것도 있는데 미국 기업인들이 로비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MFN 지위를 부여하는데 누가 비토를 넣을 수 있냐면 미 의회에서 비토를 넣을 수가 있어. 상원하고 하원에서 이거는 우리 동의 못해요 하고 딱 비토를 넣을 수가 있어. 그러면 대통령이 부여한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비토를 놓으면 다시 그 의회에서 비토 놓은 걸 대통령이 또 거부할 수 있어. 순서가 그래. 대통령이 저 이거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딱 보고 아유 대통령 이거 아니야. 딱 거부를 해. 부결. 그러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아니에요. 나 또 거부할 거예요. 부결 거부. 그럼 또 거부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이걸 승인하려면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 이해했지? 자, 그러니 의회에서 하고 대통령이 서로 견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회를 많이 설득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 때려버리고 의회에서 부결한다고? 그래도 나 할 거야. 그럼 의회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되는데 야, 3분의 2 동의 쉽지 않잖아. 이거 거의 뭐 헌법 바꾸는 수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꼭 필요하냐면 행정부에 중국의 입김을 대변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지금 있는 행정부 내부를 딱 봤더니 이거 반중 감정에다가 이 인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만 잔뜩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가 거기에 들어갈 빌미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제가 증거를 댈 수가 있지만 지금부터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게 방송하면 일단 제가 못 나와요. 다른 박사님들이 나와야지. 그렇지. 일을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지금 미리 말씀드렸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저도 근거는 없는데 제 게스인데 음모론이라고 해도 좋고 내 게스다 이런 건데 누가 그 행정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냐면 철저히 국제 정세에 밝고 인권주의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실용주의자들이 좀 들어가야겠다. 실리주의자들. 안 그러면 이거 우리 경제 이거 다 작살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미국 경제 누가 뒷감당할 거예요? 우리 또 부시 대통령이 계속 연임할 줄 알고 이미 투자 다 계획 발표했고 거기서 지금 공장 다 짓고 있는데 이런 많은 기업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업인들이 어떻게 로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에 새로운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뭐냐면 국가경제위원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발음할 번역되는데 NEC라고 불러요. NEC.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NEC가 왜 필요하다고 빌 클린턴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감언이설을 했는지 뭐 그때 르윈스키를 소개시켜 준 건지 내가 그건 모르겠으나 빌 클린턴이 그 당시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빌 클린턴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됐냐 하면서 설명했을 때 그때 우리 행정부 여러 조직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 이 NEC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힘을 굉장히 많이 실어줬어. 그런데 이 NEC가 아까 내가 말했던 뭐 크리스토퍼 워런이라든가 저기 누구야 그 마카레나 했던 올브라이트 이런 사람들 말고 다른 결에 있는 사람들이 NEC의 수장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냐면 로버트 루빈이야. 로버트 루빈이 누구예요?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 공동 회장이야. 월가 사람이야. 월가 사람이야. 정말 실리주의, 실용주의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NEC의 슈퍼 의장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 이제 슬슬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빌 클린턴이 인권 중국 억압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NEC 의장인 로버트 루빈이 그리고 자기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좋은 그 선물도 많이 해줄 것 같은 정치적 어떤 후견인 그리고 나 재선도 해야 되는데 나 돈 많은 사람 너무 많이 알아. 너 재선하려면 이제 정치 자금도 많이 기부 받아야 되는데 나만 믿고 있어. 이런 어떤 든든한 뒷배 형님이 갑자기 클린턴 대통령 일로 와보세요. 이거 중국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슬슬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NEC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로버트 루빈이 베테랑 은행가이자 골드만삭스의 공동회장이었던 사람이 행정부로 들어간 이걸 나는 중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 그렇게 꾸겨낸 게 아닐까. 이게 내 개인적인 소견인 거야. 이게 제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런 조직을 만들 이유가 없었거든. 그렇죠. 이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누굴 꼬여넣기는 어려우니까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자리를 만들어서 넣은 거죠. 그렇지. 그러고 나서 1년 지났는데 그럼 이 다른 정신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력 중에 누가 승자가 됐느냐? 그 당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했던 게 조지프 스티글리츠야. 내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인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지. 이 사람이 1995년, 그러니까 그 NEC 생기고 나서 한 1, 2년 뒤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미국 행정부의 최고 권력은 금융이 잡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 NEC 목소리가 이들을 누른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지? 중국에게 MFN 그 지위를 부여하는 그게 자동갱신되고 인권과 관련된 조치는 약간 목소리가 줄어들죠. 빠져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 미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경로를 만들어준 건 중국이 한 게 아니야. 미국 내부의 기업인들이 그걸 하기 시작하는 가장 선봉에 서서 로비에서 행정부에 우리 쪽 대표할 사람 꽂아놓고 왜냐하면 야, 너 증권맨 우리 돈 많이 벌어야 네가 우리 주식 올라가지고 돈 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의장으로 앉혀버리고 그리고 또 상하원 의원들 다 동원해서 클린턴 설득하고 하는 이 많은 일을 미국 기업인들이 한 거야. 저는 뭐 지난 시간에 뭐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고 하길래 뭐 공자학원 얘기 나오나? 아, 그 미국 기업 월가였구나. 그렇게 해서 90년대 중반에 미국 기업인들이 드디어 중국 잘 활용해서 우리 돈 벌 수 있게 됐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가져와서 돈 벌 수도 있고 반대로 중국에 수출해서 돈 벌 수도 있고 아싸 했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보인 행보가 어떻게 됐느냐. 지난번에 AT&T, 보잉, 모토로라 내가 지금 열거한 회사들 그리고 포드, GM 뭐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어느 한 회사 중국 가서 큰 떼돈 벌었다 본 거 있어? 지금 뭐 또 남아있는 회사가 없어요. 없어. 중국은 철저히 그 기업들에게 문호를 열어주고 마음껏 돈을 벌어가게 할 생각이 없었어. 왕서방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그렇지. 사실 그거는 어느 나라도 원래 그렇게 잘 안 해주는데 미국은 본인들이 확실히 믿었던 것 같아. 너무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초창기에 그 도움 줬던 그 많은 기업들은 중국 하면 지금 미국 내에서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 이후로는 이를 벅벅 깔아. 오히려 중국 기업들에게 그때 우리가 어설프게 진출해서 거기서 공장 짓고 또 몇 년 동안 활동했었을 때 걔네들이 우리 기술 탈취해가고 도면 뺏어가고 그리고 노하우 가져가서 불법 복제해서 유사 제품 만들어서 지금 똑같이 팔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에게 중국 제품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는 선봉에 서 있어. 그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캐터필더야. 캐터필더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알지? 중장비 만드는 회사야. 네. 공사할 때 쓰는 장비들. 그 캐터필더가 중국이 90년대 중반 그리고 80년대 후반 개혁 개방하고 얼마나 많은 공사했어. 그렇죠. 집 짓고 토막 공사하고 도로 놓고 항만 놓고 그러니 자기들 장비 부지기수 쓸 거 아니야. 그래서 90년대 중반에 보잉, 모토로라, 자동차 3사, AT&T만큼 저희도 돈 있어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돈다발 들고 와서 했고 그런데 캐터필더는 돈은 꽤 벌었어. 중국 내에서. 공사가 워낙 많으니까 지금 장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할 정도의 엄청난 발달을 하다 보니 한국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저기 어디 다 일본에 또 뭐 미쯔비시 다 들어와서 쓸 만큼 장비가 부족했던 시절이 있으니 그 캐터필더도 들어와서 큰 돈 벌었는데 슬슬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건 우리 장비랑 똑같은 건데 이건 어디서 나셨어요? 중국산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우리가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 그런 거 몰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캐터필더 차이나지. 거기 일했던 애들이 따로 회사 차려서 조그만 장비들은 만들기 시작했고 사람이 움직이는 중장비들 말고 들고 하는 거 있잖아. 다다다다다 하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중국 거를 쓰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뭐야? 이거 특허 위반이야. 근데 우린 모르지 뭐. 그런 거 어딨어. 그런 거야 어딨어. 어디 있어. 그래서 캐터필더도 나중에는 탈탈 털렸어. 처음엔 돈 많이 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미국 정가에
미국 관가에 전부 중국 막아주십시오 라고 선봉에 쓴 게 이제 누가 됐다? 기업인들이 된 거야. 입장이 바뀌었구나. 입장이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하나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에서 편하게 비즈니스 할 수 있게끔 가장 큰 목소리를 내줬던 게 결국 누구였다? 기업인들? 미국 기업인이지. 정확하게 미국 기업인. 기업인들이네.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중국하고 편하게 교역해 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미국인들은 당연히 저항감이 있고 필터를 하지. 근데 자국 기업인들이 와서 그것도 의미 있는 사람들이 와서 아 이거 열어주세요 하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들어서 미국 기업인들이 저거 막아달라고 시작을 했고, 그런데 막아달라고 시작하는 데도 있지만 일부는 중국 내에서 계속 돈 벌고 있는 애도 있었잖아. 그 로비해줬던 애들 말고 그 뒤에 아주 공교롭게 그와 관계없이 애플 들어가서 떼돈 벌었지, 테슬라 들어가서 떼돈 벌고 있고 그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부터 선봉에서도 중국 막아달라고 하는 기업들, 그런 애들의 입김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들로 인해서 미국의 정책 기조가 중국을 막는 걸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서 미중 간의 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지? 없어진 거지. 없어졌잖아. 그동안은 미국 기업인들이 해줬는데. 그렇죠. 중국에 있었던 기업들도 또 빠져나가고.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 마지막 남은 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지금 중국에 엄청 팔고 있잖아. 예, 그렇죠. 자기 돈 내서 트럼프, 중국 지금 그만 괴롭혀. 내 정치자금 줬잖아. 이런 정도만 남아있지 거의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이제 미중 갈등은 더욱더 심화될 거다. 악화될 거지. 중국을 대변해줄 미국인들이 없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중 관계의 악화일로는 훨씬 더 부스트를 킬 수밖에 없고, 마지막 실물 부분에 있던 사람들은 떠났지만 월가 사람들은 중국 내에서 중국 기업들이 반대로 부상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돈 벌 줄 알았는데 이건 쫓겨났을 때 그걸 보고 있었던 월가 사람들은 돈은 자국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벌기만 하면 되거든. 중국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었다고. 그렇죠. 알리바바, 텐센트 얘네들 나스닥 상장도 도와주고 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내가 다 벌었네. 돈 엄청 많이 벌었네. 야, 철수하자 해서 이제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앞으로 전개될 미중 간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악화될 가능성이 더 있는 결정적인 이유와 우리나라와 이제 이 관계가 있는 이 한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